저는 이걸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터닝포인트를 만든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때 국회의원들 중에 몇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해 당사자가 직접 들어오면 중립적인 조사가 어렵다. 3자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분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김용균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유찬이법, 그러니까 이런 그 피해 당사자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빠져가지고 속을 끓이면서 자기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솔루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거든요.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는 많이 썼거든요. 최종적인 방법으로는. 근데 들어간다는 게 진짜 들어갔어요. 진짜 상임위 일정, 뭐 회의들이 있는 걸 스케줄 다 보고서 유치원 3법 할 때도 그 비공개된 어린이집 비리 명단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국회 안에서 누가 할 수 있을지 막 컨택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움직여준 의원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대항했던 뭐 한유총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이라든지 이런 협회들은 자기네들 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수시로 간대요. 그냥 엄마들은 그런 정치적인 조직이 없잖아요. 목소리 낼 힘이 다 흩어져 있고.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 조직을 하나 갖추고, 저희가 이제 비리 부당한 거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이제 목소리를 낸 거죠.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중립적일 수는 없죠,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중립적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립적이거나 퍼블릭한 영역이 아니고, 다양한 사적 영역들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동심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첩되고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퍼블릭 스피어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다수의 관심사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자체가 사실은 파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사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야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몇 날 며칠을 대한민국이 난리구슬 칠 수도 있죠. 공공의 의제로 이 사건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하고 왜 이 문제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공론화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공론화의 대가께서 국회에서 로비하고 오신 거예요? 네, 로비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로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는 분들도 없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민주당 당선자들은 엄청 많은데 힘드네요. 개인적으로 조직이 없는, 조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동도 아닐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문제제기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 개인의 문제에만 되게 몰두하던 사람이었는데, 엄마라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제서야 뭔가 나를 둘러싼 구조의 문제를 관심 갖게 되고 이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나 활동가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활동이 처음인 거예요. 아이들 육아 과정에서 겪는 막 부조리 많잖아요. 임신하고 낳고 키우고 경력단절도 겪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자기 SNS에 어떤 자기 생각을 쓰거나 아니면 어느 기사에 댓글 달거나 이 이상이 되게 없잖아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세요 라고 먼저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단 모여야 돼요. 왜 2018년 해화역 시위 기억나세요? 해화역 시위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동의할 수 있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젠다를 공론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은. 이분들은 각기 다른 커뮤니티에서 각기 다른 의제를 공유를 하면서 다양하게 분포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연령 집단에 걸쳐가지고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보로 공유를 했고,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형태의 캠페인을 썼을 거예요. 작은 규모의 공동행동도 조직을 해봤을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쌓여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형태의 대형 이벤트가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정의는 3명 이상 겪으면 문제거든요. 나랑 친구만 겪으면 문제 아닐 수 있는데 3명 이상이면 누군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얘기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론장이 이제 사실 별거일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닐 때도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했던 보틀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그 제로 웨이스트 카페와 했던 그 공론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개인의 문제로 시작돼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까지 만드셨고, 그러니까 공간이 곧 주제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밀도, 그러니까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그날의 대화나 분위기, 뭐 음식 이런 것까지 다 기억에 남거든요. 사실 저는 제 나댐의 결과가 다행이었던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제가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막 나서는 성향보다는 건너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사회랑 또 다른 사회가 있네? 그러면 나도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볼까? 좀 작은 책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인 것 같아서. 청소년 기후행동이 시작됐을 때 이런 고민을 나누고 같이 박스를 주우러 다니면서 시위를 하자고 나섰던 사람들을 만났던 거는 지금 생각해도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긴 해요.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 좀 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변화를 만들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되뇌이 고민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조차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을 거고, 매 순간순간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문은 왜 만들었어요? 약속문은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여기 이제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더 나은 공론장을 가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에서 사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좀 꺼내도 될까? 그 말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않게끔 하는 룰을 처음에 공유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영향력 같은 게 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이상적이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제 친구들이 경험한 학교라는 공간은 부당하더라도 내가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하니까, 그래야 나의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뭐 그런 완벽적인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도 그냥 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청소년 기후행동하고 행동을 하면 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해서 배워요. 하지만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하더라도 실제 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대입해서 하면 그건 불법이고, 가상의 나라에서 가상의 후보 이름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 학교는 정치적이면 안 된대요. 근데 학교가 가장 정치적이어야 하는 곳 아니에요? 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더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곳이어야 하는데, 일상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항상 뭐 플라스틱 아끼는 것, 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항상 나의 생활을 바꿔야 하는 것밖에 없고,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바꿔서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 사람들보다 네가 많이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라는 게 아니고, 너의 의견을 존중해.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그렇게 아무리 어리더라도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가 더 있었으면은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 퍼질 것 같아요. 사실 민주주의를 효율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 중에 가장 효율적인 체제는 독재예요. 돈이 많이 드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하는 이유는 이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의 결과가 다수의 이익에 보다 근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체제를 택하는 거지, 다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훈련의 결과지 본성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일상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학교에서 훈련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당연하다. 가능하면 합의에 이르러 보려고 하지만 합의 안 이루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 성격을 순화하고 논의의 스킬을 발전시켜줬던 주된 대상이 저희 집 아이였어요. 저도 똑같았죠. 저라고 뭐 제가 정치학 박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수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계적이었고 나의 자원을 가용을 해가지고 억압했고 한번 무슨 얘기를 했는데 화를 막 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엄마는 나랑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준비가 되면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거든요. 근데 제가 차마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문을 열지는 못하고 문 앞에 서가지고 혼자 떠벌떠벌 막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나랑 얘기를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억압한다 라는 생각을 안 하는 시기가 왔어요. 자유롭게 논쟁도 많이 하고요. 몇 년에 걸쳐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한테 훈련을 받은 거죠. 그 친구 역시도 아마 그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언어들은 다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언어기는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모티브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에요.